지혜의 숲,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만난 지도 이제 꽤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지혜를 전달해 드릴지 빠르게 지혜의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아, 이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대충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어? 네. 처음에 현무암인 줄 알았어요. 연탄. 연탄인 것 같습니다. 연탄. 연탄을 아세요? 연탄은 연탄 집불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고깃집에서 먹는 거. 그것만 알고 네. 제가 연탄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랑 또 연탄 선을 쓰셨어요? 그으시면- 아니요, 저는 안 써봤는데 안 써봤죠, 네. 그래도 겨울에는 좀 연탄 관련된 봉사 활동도 많이 아. 제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고 맞아요. 지금도 연탄을 쓰는 가구가 연탄을 쓰는 집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쓰던 연료인데요. 자, 오늘 강연자 모시고 연탄. 자, 이 연탄과 관련된 강의. 오늘의 강연자 모셔볼까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송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 오늘 교수님께서 넣어주신 지혜의 상자에 연탄이 들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연탄을 떼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탄이 사실은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옛날엔 정말 흔했던 거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연료로 많이 쓰기 시작한 건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탄이 있어야 그걸로 밥도 해 먹고 방을 뭐 따뜻하게 난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정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재료였던 거죠. 연탄이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쓰던 그런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집과 방에서 살았을까 하는 게 오늘의 어떤 이야기 주제입니다. 그런데 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축을 전공하지 않으셨고 문학 공부하셨잖아요. 예. 집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은 문학이 기본적으로 사회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실감하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학 작품에는 그런 것들이 풍부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 문학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겠네요. 사실 이면에 있는 오히려 또는 사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찾아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보다 더 잘 정리해 주시는데요. 네, 제 별명이 정리입니다. 네. 자, 오늘 지혜의 숲 송은영 교수님을 따라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서울의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서울의 집값이나 서울의 방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맞아요. 흑수저 청년들은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울에 막 올라온 청년들은 서울에서 방이나 집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대 갈등이 돼서 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시작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아주 거의 어려웠죠. 꿈이잖아요. 인생의 목표 막 이런 건데. 예. 1960년대에는 내 집 마련은커녕 내 방 한 칸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도시화나 산업화 시작되는 시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인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시골에서 도시로 향한다는 그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이 그 당시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크기의 서울에서 살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서울 크기가 확정이 된 건 1963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았어요. 가운데에 주황색 이렇게 원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서울 지도에서 가운데 동그란 원처럼 돼 있는 게 과거 한성의 크기입니다. 한양의 크기예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더 늘어나서 그 사대문 주변으로 해서 용산까지 확장되는 게 1910년대고 1930년대의 대경성 계획을 통해서 좀 늘어나는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한강 이남의 영등포나 이런 데도 처음으로 서울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1963년에 지금의 서울과 같은 크기로 행정구역이 확장되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크기의 서울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사대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지도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그냥 서울, 한양, 서울이었다면 지금은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63년에 처음 서울이 확장이 되었을 때 중심부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다 논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서울이라고 인식하고 살려고 하는 서울은 옛날 그 조그만 중심부예요. 1966년에 서울 인구가 한 36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서울의 인구지만 진짜 서울이라고 사람들이 간주하는 크기가 아주 작은 원에 불과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안에 365만 명이 다 몰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도가 진짜 빽빽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인구 밀도는 아마 그때 체감이 아마 더 오히려 높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서울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소설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왔거든요. 문학을 전공하신 한가연 아나운서님께서 소설 속의 몇 구절들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좀 읽어볼까요? 예, 예. 네. 갑자기 선생님이 시키는 학생 같아요. 네. 일어나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 생각이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고 있거나 친척이나 친지의 집에 기류개를 붙여 들어온 사람들은 이 도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작은 소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다 기댈 만한 친척이 없이 사골세빵 한 칸 얻어 살 돈 마련도 없이 이 자랑스러운 도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로 무작정 서울역을 내려서 버린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된다. 자기 한 몸뚱이 깃들일 곳을 위해서는 이 도시가 얼마나 비좁고 매정스러운 곳인가를 배우게 된다. 1970년대 후반에 이청준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총정리하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글을 쓴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인데 1965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연보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때 이청준이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서울에 계속 남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할 시기였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반드시 서울에 남겠다. 그리고 원래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복받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얘기를 썼던 거죠. 연보 거의 전체가 서울에 남고 싶다, 서울에 살고 싶다. 몇 년도에는 서울의 어떤 집에 몇 평짜리 집에 월세는 얼마였으며 내가 살던 집의 평수는 얼마였다. 이런 것만 거의 기록한 연보입니다. 그래서 이청준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작가이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랑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러네요, 진짜. 아니, 제 친구의 고민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이 대학 동기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 이 정도 돈이면 어디에서 살 수 있고 얼만큼의 집을 얻을 수 있고 하는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서울에 실제로 올라왔던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서울에 1년에 거의 10만 명, 20만 명씩 올라오던 시기인데 그 사람들이 다 뚜렷한 어떤 거주할 곳 이런 게 다 마련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거기 가면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이유만이 전부인 게 아니라 서울에 가면 내가 좀 더 뭔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한 어떤 가능성들을 서울에 가면 더 개척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오게 됩니다.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러 문화적인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울 순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서울을 다룬 여러 소설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다. 또는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시는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줄 거야라는 이런 희망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당시 소설들이 이것들을 많이 재현을 해놨는데요. 아는 친구의 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친척 집으로 가기도 하고요. 친척의 친구의 사촌의 팔촌 이런 집이라도 연이 닿으면 무조건 갑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모두 다 또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빈 땅에 판자촌을 짓게 됩니다. 아, 반자촌. 그 판잣집은 당시 이름으로는 무허가 불량주택이라고 불렸어요. 주로 어디에다 짓는가 하면 산기슭 또는 하천변 내지는 철도역 주변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공유지여서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비 오고 태풍 오면은 하천 주변이나 산기슭 이런 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미 주인이 있는 땅에 들어가서 지으면 언제든지 또 철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이 집에서 잤는데 내일 뭐 일하러 나갔다 들어와 보면 불법으로 지은 집이라고 집이 그냥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천변, 그러니까 하천, 청계천 주변이나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국유지나 공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땅들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임시로 판잣집을 짓고 살곤 하는 거죠. 이때는 한 달, 두 달 만에 이사하고 이동하는 경우들도 꽤 흔했어요. 거의 이문민 생활이네요. 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판자촌이 여기저기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익숙하게 많이 아는 동네예요. 1963년에 서울이 새로 된 지역들, 그런 곳이 바로 신림동, 봉천동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강북 쪽으로 올라가면 상계동, 미아동 예, 이런 곳들이 예, 그런 그때 당시에 형성된 판자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데를 나중에 달동네라고 불렀어요. 네. 주로 이제 산 위에 마을이 만들어지고 해서 달하고 가까운 마을, 달동네. 맞아요. 달이 잘 보이는 동네 이런 뜻이죠. 궁금한 게 교수님, 그러면은 그 반잣집 이제 짓잖아요. 그리고 좁고 사실 되게 좀 안정하진 않고 몇 명에서 같이 엄청 좁은 땅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가연 아나운서께서 네. 새로운 작품을 한번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내가 들어있던 집은 판자를 얽어서 만든 형편없이 작은 집이었지만 방은 5개나 되었다. 따라서 겨우 한두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꽉 차버리는 방들이란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중에서도 좀 더 넓고 채광도 좋다는 방을 주인 식구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리창, 그 유리창이란 게 금이 가고 종이가 오려 발라지고 더러웠지만 이 집에서는 유일한 유리창이었다. 이 달린 방에서는 50쯤 나보이는 깡마르고 절름발이인 사내가 10살 난, 10살이라곤 하지만 영양실조 등으로 볼이 홀쭉하고 머리만 커다랗지 몸은 5~6살 난 애들보다 더 작고 말라 비틀어진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 중에서 한 방을 40대 막벌이 노동자 서 씨가, 그리고 한 방을 내가 차지하고 있었다. 김승옥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이죠. 그래서 김승옥이 서울대에 입학해서 창신동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직접 자신이 하숙을 하면서
체험했던 방에 대한 묘사가 역사라고 하는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좁은 방은 한 방에 한 명씩 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좁은 방에 한 5명 식구가 함께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당시 그냥 판잣집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소설 속에 이렇게 판잣집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가 나와 있는 거는 매우 귀중한 사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서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예. 첫 시발점을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1966년에 서울시장이 된 김현옥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옥 시장은 서울의 역사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시장이라서 수도 없이 얘기가 되는 시장입니다. 별명이 불도저예요. 불도저. 과감하고 추진력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불도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의도 공사나 뭐 이런 거를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빠른 속도로 다 해치워버린다는 의미에서 불도저이기도 하고 또는 도로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불도저라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부산시장이었는데 지금도 부산에 가면 삼복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산에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도로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산 위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 부산은 워낙에 산이 많으니까 그 도로를 만든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부산시장을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완전히 일에 미친 사람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일화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서 지금도 서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한다. 뭐 예를 들어 헬멧을 썼는데 돌격 뭐 이런 걸 쓰고 나간다든가 정말 전투적으로 서울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온갖 공사들을 다 벌인 거죠.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전투적인 자세로 임했다는 어떤 의미도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기이한 일화를 많이 남겨서 서울의 도시 개발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얘기할 때 1966년에 취임한 김현옥 서울시장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굉장히 많은 일화들을 남겼고 또 사람들에게 불편도 많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온갖 도로들을 다 파헤쳐서 공사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당시 서울을 묘사한 소설 중에서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이호철의 서울은 만 원이다 와 같은 소설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도시개발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1968년에 전차가 폐지된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차는 일제가 1900년대부터 이미 건설해서 1940년대 말까지 점점 더 노선을 확장해 가면서 완성된 노선이 있었는데 팽창한 서울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전차가 깔려 있는 곳은 서울 서대문 중심의 좁은 구역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퇴근을 한다 그러면 서울 도심에서 일을 하고 전차를 타고 전차 종점까지 간 다음에 종점에서 다시 버스를 타야 자기 집까지 가거나 또는 종점에서 걸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68년 11월에 전차를 완전히 폐지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바로 버스를 한 번만 타면 돼요. 그때까지 네. 서울의 판자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게 서울 곳곳에 여러 군데 생겨납니다. 그래서 집들을 철거하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이 판잣집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서울시가 시행을 하는데 그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민 아파트 건설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시민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시민들을 위한 아파트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1969년에서 1972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통 시민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도시 빈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층에 세면장도 하나, 화장실도 하나인 거예요. 한 층에서 모든 가구가 쓸 수 있는 게 되게 열악하죠. 그리고 아파트 평수도 한 10평이면 넓은 편인 거고 집에 이렇게 골조만 만들어져 있지 들어가서 전기공사나 뭐 도배 장판 같은 거는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판자촌에서 입주권을 받고 여기 들어온 빈민들은 그런 곳에서조차도 살 돈이 없어서 그 입주권을 팔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가 자기 수준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다 또는 거기에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아예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팔아 넘기고 자기는 다시 다른 판잣집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판잣집을 찾아서 가거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파트는 그래도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1970년에 시민 아파트 중에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납니다.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넣지 않았다고도 하고 당시에도 꽤 많은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그 와우 아파트 붕괴되면서 바로 그 불도저 시장이 퇴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연옥식 개발의 그 실체를 보여준 사건,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큰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김연옥 시장이 이때까지는 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시장직을 사임을 해야 했고 자신이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여러 정책들이 사실 이렇게 날림으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판잣집 양성화라고 하는 정책이 실행이 됩니다. 양성화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미 살고 있는 불법의 판잣집을 잘 개량하고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모든 판잣집을 다 허용을 해줄 수도 없었고 또 이게 문제가 많았던 게 정치인들이 이 가난한 서민들의 표를 얻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양성화 시켜주겠다 하고서 선거 끝나면 말 다 뒤집고 철거해버리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항공사진을 찍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판잣집을 양성화해주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판잣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 이전에 있던 판잣집들은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생겨난 판잣집들은 철거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정책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광주 대단지에 이주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청계천과 을지로나 이런 데 주변에 살던 도시 빈민들을 철거해서 트럭에 실어다가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에 옮깁니다. 이게 굉장히 시설이 열악했지만 지금식으로 따지면 서울 바깥에 처음으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번듯한 신도시가 아니라 약속했던 기반 시설은 하나도 지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너희 여기서 알아서 살아 하고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 예. 그래도 개발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어떤 전매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거의 다 써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가 그 이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고 앞으로 한 달 내에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세금 고지서만 보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사람들이 점점 분노가 끌어올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름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다 불태우고 차도 탈취하고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소설이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3륜차 한 대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대몰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 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버립니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혀 옵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시위를 막 하다가 지나가던 트럭에서 참외가 쏟아지니까 거기 진흙이 다 묻은 거죠, 참외에. 네. 근데 그 진흙이 잔뜩 묻은 참외를 너무 배고프니까 먹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고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사내가 휙 돌아서 원래는 그 전까지 계속 시위에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던 상황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위대의 맨 앞에 나아가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서울시는 광주 대단지의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주 대단지 지역을 성남시로 승격시키는 거였어요. 윤은길은 나중에 성남시가 된 이후에 이 지역에 살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서울 바깥으로 서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을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이후에 1970년대는 알다시피 여러 주요 학교와 기관, 주요 시설들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의 중심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 주택 정책이 첫째는 시민 아파트 건설, 둘째는 판잣집의 합법화, 셋째는 서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충분한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대책이 없었고 그 당시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알아서 여기서 물러나라. 열심히 일하면 당신들도 뭐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걸 설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소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소설가들이 당시 서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기록하듯이 소설로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와서 집 얻기가 어려운 사람, 서울에서 집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 서울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또 그 당시 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걸 기회로 이용해서 또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탐욕이 드러나는
이런 장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소설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인용해 주신 그 소설들, 이분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전부 남성이고 나이는 한 40, 50대 정도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성의 시각을 담은 그런 소설은 또 없었을까요? 일단 먼저 첫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소설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1964년에 나온 이호철의 등기수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등기수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관청과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전직 공무원인 주인공이 특별한 언론인 친구에게 정보를 들어서 미국 원조로 지어지는 크고 넓은 주택이랑 그리고 그게 지어질 불광동의 밭을 미리 사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어떤 얘기들은 있죠. 두 번째 질문이 보통은 여태까지 나온 소설가들이 다 남성 소설가였는데 1960년대에 여성 소설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데 1970년 이후에 박완서라든가 오정이라든가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주요 소설가들이 그 이후에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소설에서는 주로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또는 드러나도 너무 남성 중심적인 어떤 시선에서 여성의 삶이 포착되는 거죠. 1978년에 복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다니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복부인이라고 부르면서 비난, 힐난을 하곤 하지만 그때까지는 보통 여성들이 주로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큰 돈을 굴려보기도 하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돈이 증식하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떤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복부인은 비난받아서 마땅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여성들의 집과 방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소설 속에 발췌된 글을 보면서 거의 서울 주택 정책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소설에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연구할 때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할 때 보통 공식적인 기록이나 문헌이나 이런 걸 뒤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게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소설에는 그런 공적인 기록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이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들하고 소설에서 나타나는 또는 소설에서 재현되는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의 집은 바로 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았던 어떤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나의 삶은 어떻게 또 만들어졌고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어떤 삶 그리고 조부모님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가 1960년대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어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소설에 담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속에 서울의 집, 방 이런 이야기를 작가가 보고 느낀 대로 어떤 역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문학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1960년대 생이에요. 그런데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하신 그 소설 말고도 또 서울의 1960년대를 보여주는 소설이 더 있겠죠? 아, 그럼요. 아주 많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른 유명한 소설들에서도 서울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그 흔적들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당시 문학작품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 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세대에게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충분히 다 설명하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1960년대 서울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강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두 분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서울에 이 몸 하나 뉘일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훨씬 더 이 주거 불안, 주거 환경이 더 어려운 시절이었구나 하면서 더 많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이게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설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이 되고 좀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또 60년대도 반대로도 서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도시를 볼 때 집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사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찾아나갈 때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숲, 오늘은 연세대학교 송은영 교수님과 함께 문학으로 보는 1960년대 서울의 집과 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